안녕하세요.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기다려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AI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플랫폼은 백엔드.AI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 저희가 한 이제 9년 차에 드는 역사가 오래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어떤 부분을 해결을 했는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했어야 됐었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스피커 덱에 올라와서 링크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창업한 회사고요. 2015년에 AI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던 회사이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백엔드.AI라는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만들고 있고, 이 백엔드.AI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대기업이나 연구소, 국가기관에 납품을 함으로써 생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KT, LG, 롯데전자가 아니죠. 롯데, CJ, 삼성리서치 등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남극 대륙이랑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륙들에서 다양한 70개 고객사에서 약 10,000여 대의 GPU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ake AI Accessible이라는 모토로 2015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을 목표로 하자라고 창업을 했었고, 당연히 2015년은 알파고보다 더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SF로 취급을 했었죠. 어쨌든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생기는 복잡성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세상에서 이게 적용이 될 때 비용 문제를 해결을 하자,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회사 소개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우리가 처음 발견한 문제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접근 방법이었던 백엔드.AI와 이 백엔드.AI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솔루션인 소코반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얘가 어떤 걸 필드에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드린 다음에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코반 아시나요? 그 푸시푸시, 옛날 한 20년 전에, 여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 스마트폰 전 시절에 보면은 이 피처폰에 들어있던 기본 게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막 밀어가지고 블록을 원하는 데 집어넣는 게 있어요. 소코반이라는 역사가 좀 된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얻어서 저희가 소코반이라고 이름을 붙인 플랫폼입니다. 그럼 우선 문제부터 보죠. 머신러닝과 AI 시스템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오퍼레이팅의 코스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무어의 법칙이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AI 분야의 속도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AI는 리서치 필드에서는 해마다 10배 가까이씩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컴퓨터 자원도 그만큼씩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GPU를 1년 반에서 2년마다 새로운 모델을 계속 찍어내면서 기존 모델들을 계속 도태시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종류의 계산들은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퍼포먼스에 가까운 어떤 퍼포먼스 리퀘어먼트들이 동시에 혼재하는 굉장히 이상한 종류의 워크로드들을 항상 요구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쪽에도 역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하드웨어 레이아웃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멀티코어의 이슈라거나 NVMe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초고속 스토리지들의 이슈들과 맞물려서, 그리고 GPU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예전에는 예를 들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노드들이 대충 비슷한 종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그것들의 똑같은 종류의 워크로드를 어떻게 스케일업 하는가가 이슈였다면, 지금은 헤테로지니어스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자원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파이프라이닝을 하느냐가 이슈가 됐습니다. 또한 AI 개발 쪽에서도 그런데요, 너무나 빠르죠. 새로운 모델들,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계속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의 요구 조건이 계속 바뀌는 걸 보면 CPU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영역, 그 다음에 GPU가 많이 필요한 모델 트레이닝 영역, 그리고 이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IO 인텐시브한 굉장히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이나 데이터 공급이죠. 네. 프로세싱 영역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동시에 또 GPU끼리 통신을 하게 되거나 노드끼리 통신을 하게 되는 네트워크도 엄청난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엑셀러레이션 옵션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스택들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정말 오래된 포트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잭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는 당연히 이 정도의 복잡도가 아니었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주목했던 기술은 컨테이너였습니다. 막 도커가 3년차 되던 시절이고 대부분의 워크로드들이 컨테이너로 올라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우리는 HPC나 AI 쪽의 분야들의 컨테이너 도입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VM과 다르게 그 오리지널 노드의 리소스를 거의 손상 없이 대부분의 리소스의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방가상화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격리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간섭 없이 멀티 테넌시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제 세상에 있었던 거는 슬럼이라거나 IBM에서 만든 LSF 같은 솔루션들이 있었고 도커가 막 1.7을 치던 시점이었고요. 구글 보그가 발표가 되고 쿠버네티스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도커가 없어서 GPU를 붙일 방법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컨테이너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을 해본 결과 그 구글 보그 베타 버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봐도 문제가 있는,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슬럼을 써서 우리가 그 완전 생로드죠. 베어메탈 로드를 오케스트레이션, 스케줄링에 더 가깝지만 스케줄링을 할 때는 퍼포먼스 이슈가 별로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HPC 쪽은 사실상 표준이고 저희도 학교에 있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또한 굉장히 세밀하게 자원을 할당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CPU 1번에 붙어있는 램과 거기에 붙어있는 GPU를 같이 하나의 워크로드로 묶는다 같이 인트라 노드에서의 최적화도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가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멀티 테넌스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약하긴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노드 셋업 같은 건 좀 자동화가 돼 있어서 패키징이라거나 모듈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나중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됐죠. 네,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많이 올리고 많이 접는 게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 테넌시도 잘 되고서 오토 스케일링 쪽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부분을 앱스트랙트를 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연산 자원에 직접 접근을 해서 성능을 끝까지 끌어내는 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앱스트랙션이나 파드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리소스를 할당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다 인캡슐레이트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쿠버네티스잖아요. 근데 역으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하이 퍼포먼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의 수많은 앱스트랙션들이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HPC나 머신러닝 쪽에서의 쿠버네티스는 편의성 때문에 쓰지 속도 때문에 쓰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거겠죠. 두 개를 어떻게 잘 합쳐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저희가 몇 가지 시도를 해본 끝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이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상대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툴들이 있어요. 이 좋은 툴들이 나의 필요에 맞추면 그 툴이 제공해주는 기능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저한테 맞고 어떤 부분은 저한테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 툴을 쓰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문제는 어떨 때는 그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더 빠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선택은 오케스트레이터를 그냥 처음부터 새로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밑바닥부터 새로 만들자. 쿠버네티스가 아닌 걸로 라는 어프로치를 했죠. 그래서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AI와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만 특화가 되어 있고 배치 워크로드나 인터랙티브 앱, 노트북이라거나 인퍼런스 같은 다양한 종류의 워크로드에도 대응이 되면서 그 아래 새롭게 당시에도 있었고 미래에 새로 등장할 온갖 종류의 하드웨어들의 앱스트랙션을 관통해서 바로 그 하드웨어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완전히 반대로 된 쿠버네티스가 하드웨어와 컨테이너 사이의 앱스트랙션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그 컨테이너에서 유저 쪽으로 가는 부분의 앱스트랙션을 하자. 성능은 최대한으로 달성하고 사용자의 편의도는 최대한으로 높여보는 식으로 설계를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갖춰진 거는 정말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만 있기 때문에 멀티 유저 상황에서의 유저 관리라거나 아니면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 서드 파티를 쓰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넣자. 아예 네이티브로.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엄청나게 빠르게 결과를 달성할 수 있고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저블 할 수 있을 거예요.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완전히 다르니까. 단점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다양한 종류의 쿠버네티스 에코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 할 때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도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던 게 backend.ai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건 소코반이죠. 원래 소코반은 소코토코반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최근에 이름이 바뀐 건데 이 소코반 게임, 이 블록을 밀어서 원래 위치로 컨테이너로 옮기는 이 게임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최대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컨테이너를 구겨 넣는 그런 것을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가장 큰 차이는 얘는 파드가 없습니다. 그 컨테이너들이 돌아가는 베어메탈들이 있으면 그 베어메탈을 통째로 하나의 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로지컬한 풀을 관리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드를 만들고 부수고 하는 그 과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소스 그룹이라는 추상화된 그룹이 있긴 하지만 그걸 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리전이 완전히 다른 경우 인터내셔널하게 리전이 갈라지는 경우는 보통 리소스 그룹으로 레이턴시 때문에 나누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유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세션은 어느 곳에나 어떻게든 배치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커스텀 사람이 직접 제어할 수도 있고 스케줄러가 자동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스케줄러 자체도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어서 뭐 휴리스틱하게 피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미넌트 리소스 페어니스를 통해서 빈 공간에 잘 자원을 구겨 놓도록 할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거기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머신러닝을 직접 집어넣어서 그 어댑티브하게 컨테이너를 재배치하는 알고리즘을 구겨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멀티테넌시를 처음부터 고려를 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격리된 환경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스토리지를 서로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스토리지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룹을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프로젝트 와이즈 된 스토리지를 만든다거나 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인티그레이션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플러그인 아키텍처가 있어서 싱글 사인온 플러그인을 통해서 여러 뭐 회사들이나 아니면 조직에 붙이거나 아니면 키스톤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오픈스택 플랫폼과 인티그레이션을 하거나 하는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디자인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려했던 거는 편의성보다는 처음엔 속도였고요. 속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편의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잡을 던질 때 이게 클러스터 레벨에서 최적화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노드 하나의 안에서 최적화를 하는 이 두 단계의 스케줄러가 별도로 돌아가면서 자원을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잡 서브 시스템이란 개념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도커 컨테이너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들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쿠버네티스가 있으면 뭐 그 파드를 실제로 여기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스택 VM 팜이 있다고 하면 오픈스택 VM을 알파 버전으로 붙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컨테이너만 오케스트레이션 하진 않습니다. VM도 오케스트레이션 어느 정도 하는 기능들이 갖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 억셀러레이션 테크놀로지들을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추상화를 미리 해두고 그 추상화에 맞춰서 플러그인을 바로 만들면 디바이스를 바로 노출시켜주는 식,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 뭐 엔비디아 GPU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GPU 드라이버를 가상화함으로써 GPU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하는 것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소코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탈 플랫폼이 backend.ai고요. 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 누구든지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능을 달성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제한된 자원에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들을 구겨넣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자가 직접 매니지하지 않아도 관리자가 예를 들면 아이튠즈에서 우리가 뭐 플레이리스트 만들듯이 규칙에 따라서 어떤 세션들을 자동으로 죽여라, 뭐 어떤 걸 새로 살려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설정을 자동화를 해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반나절 동안 내버려둔 세션을 자동으로 죽인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물론 여기저기서 많이 죽지만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고 모노레포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x8664랑 ARM64 버전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플랫폼이 ARM 기반이라고 해도 똑같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올해 3월부터 리스크5를 일부 보드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나 맥OS나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그 윈도우즈 리눅스 서포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어메탈에 직접 깔 수도 있고 오픈스택에 깔 수도 있고 도커나 판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 컨테이너 솔루션들과 같이 인티그레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최신 버전을 요구를 하고요. 자기가 파이썬을 안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뭐 파이썬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2015년 파이콘에서 발표를 했었고 오픈소스화는 2017년 말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 레디는 2018년에 이 오픈인프라데이즈 서울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전체 플랫폼의 컨테이너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소코반으로 리브랜딩이 작년 말에 됐고 현재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종류의 GPU들을 여러 기술 파트너들과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플랫폼이고요. 얘가 이제 컨테이너 파일럿 뭐 다르게 보면 쿠버네티스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컨트롤하는 게 VM에 있는 그 도커 컨테이너 또는 베어메탈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 또는 VM에 있는 컨테이너디나 아니면 쿠버네티스 팟을 실제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는 다양한 종류의 벤더들을 여기에 연동을 해서 이 스토리지 프록시라고 부르는 I/O 스토리지 I/O에 특화된 전용 서버가 여기에 있는 그 네트워크 액세스 스토리지와 여기에 있는 워크로드 간의 연결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많이 실제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론을 해서 이렇게 인스톨 데브라고 하면 오픈스택에 데브 스택을 설치하듯이 간단하게 내 컴퓨터에 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눅스나 맥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설치가 되실 거고요. 도커는 미리 깔아 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윈도우는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WSL2에서 일반적으로 되기는 하는데 네, 사람들이 제일 헤매는 게 도커를 윈도우 쪽에 깔고 리눅스 서브 시스템에서 이걸 깔 때 좀 고생을 하시고요. 프로덕션에서는 이건 지금 소스로 설치를 하는 거고 프로덕션에서는 이렇게 PIP로 바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제가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뭐 여러 가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커팅 엣지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상 오늘은 요거 5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멀티레벨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가 2개입니다. 하나는 전체 워크로드를 다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스케줄러가 있고 이건 클러스터 스케줄러로서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고 리소스 그룹마다 하나씩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 노드에 들어가면 노드별로도 스케줄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레벨 컨테이너 스케줄러가 하는 일은 그 워크로드의 덴시티를 전체 시스템, 뭐 노드가 100개나 뭐 몇백 개가 되는 경우에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워크로드를 조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전력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최대한 넓은 범위로 워크로드를 퍼뜨린다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의 호핑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호핑이 가장 적은 쪽으로 한쪽으로 워크로드를 몬다거나 이런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스케줄링을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러 자체도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가지 스케줄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 컨테이너를 어떤 자원을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CPU의 어피니티 마스크를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집에서 쓰는 컴퓨터 말고 서버에 들어가는 컴퓨터는 CPU가 하나, 둘, 뭐 되게 특이한 경우 4개까지도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 CPU들이 있고 그 CPU들이 별도의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PCI 익스프레스 레인에 직접 연결된 디바이스들과 당연히 통신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 CPU 커넥션이 이제 CPU 종류마다 다르지만 그걸 타게 되고 또한 AM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피니티 패브릭을 타고 가는 순간부터 속도가 느려지고 레이턴시가 생기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얘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담당을 합니다. 워크로드의 종류가 들어오게 되면 가능하면 같이 묶여있는 CPU나 GPU나 또는 NVMe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GPU 다이렉트로 액세스하기 위해서 같이 할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럼을 사용할 때 수동으로 이런 CPU 셋에 맞춰주는 것 같은 역할들을 얘가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익스텐션이 같이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NVIDIA의 CUDA, AMD의 ROCm이나 구글 클라우드에 설치된 경우에는 TPU 그리고 그래프코 IPU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기기 최적화 익스텐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NVML이나 누마를 사용해서 누마 토폴로지를 직접 액세스를 해서 그 토폴로지에 맞게 자원을 할당을 합니다. 또한 원격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그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이제 GDS라고 부르는데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CPU를 거치지 않는 RDMA 채널을 통해서 GPU가 바로
인피니밴드 카드를 타고 원격에 있는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방식을 지원을 하죠. 이런 걸 자동으로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GPU 얼로케이션인데 제가 시간상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GPU를 가상화하는 기술을 이제 한밀 특허로 가지고 있고 GPU 가상화를 드라이버 레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GPU를 여러 개의 GPU, 뭐 많게는 20개, 30개, 뭐 마음에 가는 대로 쪼갤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그 섀도우 유닛보단 적어야겠죠. 예, 그렇게 쪼개서 할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쿠버네티스 팟 베이스로 우리가 GPU 얼로케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이 GPU를 할당하는데 굉장히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파드 단위로 일단 할당을 하는 컴피그가 다르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워크로드 하나마다 파드를 만들었다 지웠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파드가 첫 번째로 없기도 하고 GPU 자체도 플루이드한 자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 GPU 자원을 가상화를 해서 어떤 종류의 워크로드로 할당을 하고 또한 이게 AutoML이라고 자체적으로 머신러닝을 설계하는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그 워크로드의 유틸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이 GPU 유틸라이제이션 메모리도 포함을 합니다. 그 할당량을 조정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션이 더 이상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 자동으로 수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루마어웨어하게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을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웨카라고 하는 그 초고속 스토리지를 만드는 벤더가 있는데요. 여기랑 같이 협업을 해서 GPU라이스 스토리지를 실제로 그 필드에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뭐 누마노드가 보통은 뭐 1, 2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 4나 8도 있습니다. 필드에 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아비트러리 넘버에 대해서 이렇게 웨카 같은 경우는 정말로 GPU가 붙은 그 누마노드 번호 인덱스에 맞는 CPU와 GPU와 뭐 그 인피니밴드 카드까지의 컨피그레이션 셋을 요구를 해요. 그런 걸 자동화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멀티노드 트레이닝을 할 때 그 관련된 모든 환경 설정과 버추얼 네트워크를 별도로 설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100노드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겠다 그러면 옵션에서 100노드를 주고 뭐 한 노드당 자원을 주면은 뭐 알아서 컨피그를 하고 그 안에 자동으로 자기들끼리만 액세스할 수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만들고 환경 변수를 통해서 그 현재의 컨피그레이션을 노출함으로써 모든 노드들을 사용해서 이제 뭐 딥스피드나 아니면 호로보드를 통해서 멀티 트레이닝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뭐 384개의 GPU를 사용해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드에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에이전트 백엔드가 헤트로지니어스하게 바꿔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이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미 내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그냥 붙일 수 있게도 해드립니다. 뭐 GPU 가상화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쿠버네티스 뭐 CPU 관련된 노드 그 워크로드들을 쿠버네티스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GPU 쪽을 더 최적화된 뭐 백엔드.ai 에이전트를 붙인다거나 또는 뭐 점진적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컨피그레이션으로 쓸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가을의 목표로 이 백엔드.ai 자체도 API 레벨에서 쿠버네티스랑 호환이 돼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듯 뭐 쿠버네티스용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백엔드.ai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API 컨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에어플로우나 MLflow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요. 뭐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익스큐터로 백엔드.ai를 사용할 수도 있고 태스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MLflow 같은 경우는 MLflow의 다양한 종류의 버전을 백엔드.ai 위에서 바로 돌릴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직접 만든 패스트트랙이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간단하게 보고 필드 스터디를 설명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GUI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스크립트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서버를 4개 띄우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웹 서버입니다. 그래서 웹 서버를 띄우게 되면 이런 식의 뭐 사용자용 웹 서비스가 뜹니다. 그래서 세션을 실행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거 외에 뭐 이제 관리자용 컨트롤 패널이라거나 대시보드 같은 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자원량을 고르거나 관리자가 미리 설정한 걸 골라두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그냥 나한테 할당된 자원 안에서 적당히 자원을 정하고 뭐 확인을 한 다음에 런치를 누르면 바로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션 안에서 사용 가능한 앱들을 보고 거기서 바로 뭐 터미널을 띄운다거나 아니면은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까 시작할 때 마운트한 그 스토리지들이 세션 안에서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바로 코드를 실행을 하거나 거기 보관을 계속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사용 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GPU 가상화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코드를 돌렸을 때의 데모고요. 또 뭐 그냥 코드 서버를 사용을 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피리언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앱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뭐 R 스튜디오라거나 아니면 또 주로 쓰는 거 MLflow도 저는 NNI도 자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뭐 이건 이제 관리자용으로 간단한 기능들을 이 웹 UI 안에서도 지원을 하는데요. 복잡한 기능은 컨트롤 패널이라는 별도의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컨트롤 패널은 오픈 소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API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컨트롤 패널 같은 것을 직접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만들어서 가지고 있죠. 기본적인 관리는 여기서 다 제공을 하고요. 네.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CLI로 가능합니다. CLI로는 훨씬 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위에서 들어가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MLOps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뭐 적당히 리소스를 할당을 하고 어떤 명령을 실행할지 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파이프라이닝하고 뭐 클로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A/B 테스트를 한다거나 재활용을 하는 식으로 또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익스포트를 해서 코드만 익스포트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익스포트해서 다른 그 백엔드.ai 클러스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얘는 이제 작년 9월에 정식 버전이 처음으로 나왔고 현재는 22.03 발표 후에 20.09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을 릴리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네, 그 결과의 로그들은 그 리니지에서 바로 전부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데모였고요. 그럼 이제 필드 스터디를 보면은 뭐 프랙티컬하게는 보통은 고가용성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매니저가 3대 이상 뭐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라거나 레디스라거나 etcd가 전부 다 뭐 2대에서 3대 이상의 고가용성 구성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죠. 또한 그 스토리지 패브릭이 따로 있고 이제 컴퓨터 패브릭이 따로 있고 뭐 다 패브릭이 보통 4개 정도가 있는 것이 엔터프라이즈의 표준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유저 패브릭이 있고 컴퓨터 패브릭이 있고 GPU 커넥션이겠죠. 그다음에 스토리지 패브릭은 보통 인피니밴드로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컨트롤 패브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달성한 것 2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이론상 가능한 최대 성능을 달성한 케이스입니다. 이 뭐 어떻게 메가트론 딥스피드를 사용해서 얘가 그 A100가 이론상 달성 가능한 플롭스가 150 테라플롭스인데 그래서 145.39랑 145.50을 달성을 했고요. 이걸 달성을 했을 때 슬럼으로 최대한 옵티마이즈를 한 것과 1% 미만의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히 편의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죠. 둘 사이에. 그래서 자동으로 GPU-GT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도 하고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도 컨피그레이션 합니다. 여기서 이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던 2번째 이유는 얘 때문인데 이제 그 GPU 다이렉트 IO를 직접 지원을 해요. 그래서 클러스터 레벨에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원하는 솔루션이고 그래서 초당 150기가로 그 데이터 피딩을 할 수 있는 걸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지 노드가 마지막엔 17대가 됐는데 이 17대의 스토리지 노드에서 그 GPU들이 거기에 인피니트 밴드로 접속을 해서 바로 패러렐하게 데이터를 땡겨가는 식으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아예 데이터 패브릭용 인피니트 밴드가 따로 있고 GPU용 인피니트 밴드가 8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인피니트 밴드 카드가 보통 한 10대 정도 달린 머신들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영국의 사이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이 2가지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에서 기존의 컨테이너 기반의 다른 솔루션들이 달성할 수 없었던 것, 또 VM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없었던 성능을 슬럼에 거의 유사한 성능을 슬럼처럼 어렵지 않고 전부 다 자동으로 컨피그 되면서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런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택이 다 잘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용자 컨트롤이나 자원 컨트롤 같은 건 다 포함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저희는 이 슬럼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쿠버네티스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클러스터용 AI용 오케스트레이터를 설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파이썬으로 돼 있어서 쉽게 해킹이 가능하고요. 누구든지 쉽게 컨피그나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한계들을 넘어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수많은 자원들, 오늘은 설명 안 드렸지만 다양한 종류의 NPU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것들의 성능을 끝까지 끌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은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그렇게 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베어메탈 위에 컨테이너 클러스터로서는 이제 세계 최고의 성능들을 여러 가지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말을 하면서도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쉽게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약간 랩을한 경향이 있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재미는 없는 얘기였지만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